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초성. 네. 자,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아시죠? 뭐 사실 어쩌면 저도 역사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스토리텔링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는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굴곡이 있는 스토리텔링이 재밌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똑같이 가면 더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요. 몰입이 잘 안 돼요. 근데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또 쭉 떨어지는 그 맛이 있어야 딱 그 스토리를 다 들었을 때 재밌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생도 스토리텔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만약에 똑같이 간다고 하면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그 인생이 그닥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인생도 굴곡이 있어야 마지막에 그 인생을 바라봤을 때 재밌었다. 잘 놀다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그 인생에도 고점과 저점이 있어야 되고 또 기쁨과 슬픔이 있어야 되고 행복과 불행이 같이 잘 버무려졌을 때 그 굴곡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인생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재밌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 굴곡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위치에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재밌게 만들려고 지금 있는지도 모릅니다. 올라갈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멋지고 재밌을 겁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 경제 파트인데요. 사실 이 파트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경제 쪽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뭐 한두 문제 나오는데 그 한두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수치체제의 그 변천은 제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제가 그 앞에 조선 전기 그 경제할 때 그냥 빠르게 넘어갔어요. 왜냐면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수취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조선 정부에 내는 세금 체계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쟁은요, 그 사회를 다 뒤바꿔 놓을 수밖에 없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세금 체제 역시 사회가 바뀌니까 바뀔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늘 우린 공부했지만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내는 세금의 체계는 조세, 공납, 역. 요게 이제 큰 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의 어떤 소득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없어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세금. 그리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지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잖아요. 조선시대도 똑같이 남성들은 군역을, 여기 이제 군역이라 그래요. 군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 뭐 지금은 비슷하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세입니다. 자, 조세는요, 과전법, 맨 처음에 이 과전법, 고려 말 공영왕 때 정해지는 법이라고 했는데, 과전법에는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취체제, 즉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기준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 즉 공무원, 당시 그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국가로부터 어떤 토지를 어떻게 얼마나 받느냐에 대한 방식도 있다. 과전법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수취체제, 즉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이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과전법입니다. 아셨죠? 자, 이 과전법은요, 맥시멈 1결당 한 30도 1결. 이게 1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이제 대충 뭐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냥 느낌상으로만 좀 여러분 아시라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1결이면 대략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그 운동장 있죠. 운동장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략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1결에서 30도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30도의 기준은 이게 쌀이에요. 예, 쌀입니다. 쌀인데 왜 쌀 한 가만이 있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좀 더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거 좀 더 낸다. 그 정도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크게 운동장 그 정도 어떤 사이즈 그 정도에서 나오는 생산량 중에서 쌀 한 가마 이상을 내는 것. 일단 그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이야기예요. 뭐 1결당 30도 하면 느낌이 잘 안 오니까 대략 한 그 정도 그림을 그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요. 그 정도 느낌만 가지면 돼요. 자, 1결당 30도를 내는 겁니다. 아주 좋은 토지인 경우 이렇게 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기 이제 공법으로 바뀌어요. 과전법이.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종대입니다. 이건 세종대. 세종대 바뀐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세종대 공법이라고 바뀌는데 좀 더 구분을 시킨 거예요. 좀 더 세분화시키고 있더라. 전분육등법과 염분구등법, 그러니까 토지의 그 비옥도, 그다음이 그 해의 풍흉을 따져가지고 등급을 나눈 거예요. 전분육등법과 염분구등법이니까 6, 9, 54, 54개의 경우 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그 해가 좀 이렇게 별로 흉년이야. 좀 안 좋았어. 그러면 제일 세금을 적게 내겠죠? 그게 이제 1결당 4도. 그해 풍년이야. 좋았어. 그럼 많이 내겠죠? 그럼 1결당 20도. 자, 일단 4도에서, 최저 4도에서 최고 20도까지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지금 과전법에서는 최고가 30도잖아요? 근데 세종시대 와서는 최고가 20도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금은 깎여지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30도에서 20도니까 줄어드는 거잖아. 그죠? 감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안을 거치면서 이게 사실 이게 54개의 경우의 수를 뭐 이 당시 엑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매번 그걸 이게 다 이 당시 수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고요. 인력이 다 투자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최저세율 정도로 가고 있단 말이죠. 최저세율 정도로 그냥 일괄적으로 그게 인조 때의 영정법, 영원히 정해버리는 법, 그냥 딱 최저세율로 정해버린 거예요. 관행적으로 그냥 최저세율로 오다가 그냥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결당 4에서 6도 정도를 내라. 이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1결당 4에서 6도 정도를 내라. 이게 영정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 30도, 20도, 뭐 6도 어때요? 30, 26도. 지금 세금은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의문. 선생님.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써야 되는 돈인데 세금이 이렇게 줄어들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숫자로만 보면 안 돼.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국가 재정은 오히려 더 늘어났을 거예요. 무슨 말일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금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양은 숫자적으로 볼 땐 줄어들고 있는데 왜 국가 재정은 더 좋아졌을까? 좋아져야 돼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토지의 생산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농업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넓은 토지라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생산량이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농업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뭐 이모작도 설명드릴 거예요. 이항법, 모내기법 설명드릴 건데 예를 들면 조선전기에 100평에서 나오는 쌀, 예를 들면 100평에서 쌀이 뭐 1kg 나왔다 봅시다. 예.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는 100평에서 쌀이 10kg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세금도 더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기준 자체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토지의 생산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같은 토지에서 더 많은 생산량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국가 재정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사실 그래서 일결이라고 하는 걸 고정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또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쨌건 숫자적으로 보면 감세겠지만 토지의 비옥도, 토지의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국가는 손해보지 않는다. 예, 국가 재정 돌아가는데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조세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영정법, 인조 때 병자호란의 어떤 주역이었던 인조 때 이렇게 정했구나라는 거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납 볼게요. 공납은 이제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특산물을 내는 건데 이 특산물을 내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집집마다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옛날에 저희 동네 옛날에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제 학교가 그 은평구 대조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대조초등학교. 그땐 대조국민학교였구나. 네, 다녔었는데 그 동네가 그 유명한 게 있어요. 그 동네가 뭐가 많이 나냐면 대추가 많이 나요. 자, 그 지역의 특산물은 대추입니다. 그럼 대추를 특산물로 내는 거예요. 그 마을의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귤, 뭐 이런 걸 낼 거 아니에요. 그 특산물을 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특산물 내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매해 내야 될 그 생산량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귤 같은 거, 그 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요만큼 콩알처럼 열릴 때 이거 개수를 다 세가요. 그리고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귤이 이렇게 콩알이 점점 커지다 보면 쟤도 비바람 얼마나 많습니까?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보니 항상 여러분들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도 똑같아요. 그걸 대행해주는 대행업체가 등장합니다. 배달하는 게 귀찮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갖고 오기?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갑자기 배달의 민족이 됐습니다. 배달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 등장하잖아요. 똑같아. 조선시대도 똑같아. 이 공납이 이게 굉장히 불편하니까 막아주는 거예요. 뭘? 공납을 막아주는, 막을 방자거든요. 막아주는 방납업자들이 생깁니다. 대행해주는 거야. 그냥 그 방납업자한테 돈만 내면 돼. 그러면 귤을 알아서 거기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귤을 만들 이유가 없어. 난 돈만 내면 되는 거야. 이런 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방납업자들이 그 지역의 사또 수령하고 짜고 뒷돈을 주면서 오로지 방납업자의 방납업자의 대추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방납업자는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난 돈만 주면 되는 건데 그 돈을 내야 되는 그 돈이 점점 많아지는 거라.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너무 비싸다. 나 귤 한 상자에 내가 좀 뭐 준비하면 10,000원이면 되는 건데 이걸 내가 왜 10만 원이나 내야 돼? 나 그냥 내가 10,000원 할 거야. 그 중요한 거는 사또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상했느니 이걸 어떻게 임금한테 맞춰? 돌려보내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백성들은 방납업자의 귤만을, 방납업자의 대추만을 비싼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 그 비싼 돈이 가면 방납업자는 사또한테 찔러주는 거죠. 그 찔러주는 건 그 당시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인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뭐야? 너 왜 이렇게 인정이 없어? 그 인정?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정이라는 거 참 이게 좋은 의미로 쓰는데 조선시대만 해도 인정 이게 바로 뇌물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방납의 폐단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592년이 지나면서 양란이 이제 임진을 거치면서 광해군 때 이원익이라고 하는 오리대감 이원익, 오리대감 이원익이라고 하는 분이 이거 쌀로 내도록 하자. 왜냐하면 쌀은 곧 화폐예요. 그러니까 화폐다 보니까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귤 이거 상한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뭐야? 그 내가 보기에 난 괜찮은데 사또 이거 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불명확하니까 여기에 부정과 부패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명료히 하기 위해서는 쌀 뭐 어디 가나 다 똑같잖아요. 이건 돈이니까 이렇게 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낼 수 있는 대동법을 시행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광해군 때 이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대동법은 초창기에 이제 사실 이 경기도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 경기도부터 출발했던 이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데 활약했던 인물은
김육이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뜻 설명드렸지만 조선의 3대 기업가 하면 조광조, 그다음에 김육, 대동법의 김육, 그다음이 흥선대원군, 이 세 명을 들 수 있어요. 이 김육 같은 경우는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데 정말 평생을 바쳤던 관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1결당 12두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쌀 한 가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결당 12두를 내도록 하는 건데 이 1결당 12두를 내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1결당 12도잖아 지금. 1결당 12도. 옛날에 원래 특산물은 집집마다 내는 거였단 말이에요. 똑같이 귤 한 상자씩 내 집집마다 양반집이건 백성집이건 다 똑같이 한 상자씩 내야 됐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 이 대동법은 뭐예요? 땅에다가 지금 세금을 물리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내가 땅이 없어. 그러면 공납은 낸다 안 된다? 안 낸다. 왜냐면 난 땅이 없어. 땅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세금을. 이게 1결당 12도인데. 그죠? 즉 원칙적으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고 토지가 많아.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 지금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지금도 소득세 그 구간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소득세 구간이 거의 42%까지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 42%에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 42%에다가 지방세가 또 한 10% 붙잖아요. 그러면 42%에다가 한 4% 더하면은 한 46%가 되겠죠. 46%에다가 건강보험료 같이 올라갑니다. 네, 거의 한 7%, 8% 올라가거든요. 그럼 50%가 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이야. 예를 들면 연봉 10억이야. 예, 그러면 5억 2천은 세금입니다. 나머지 4억 8천을 수령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런 식. 이런 어떤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1결당 12도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당연히 누굴까? 양반 지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양반 지주들인데 이거 찬성하겠냐고요. 아유,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죠. 아시잖아요. 네, 이제 또 이제 헤드라인 나오는 거야. 신문, 언론마다. 세금 폭탄 이래도 되는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저항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무려 시간이 100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세금을 늘리는 게 왜냐면 그 당시에 어떤 그 기득권층들이 이걸 모든 걸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손해보는 거 이게 쉽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낸 사람이 김육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은요, 정말 이 대동법 하나 정말 전국에 시행시키기 위해서 직을 걸어요.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효종한테 이제 상소를 쓰는 거예요. 나 대동법 이거 전국에 시행하고 싶은데 이거 안 받아주실 거면 나 자르세요. 나 일 못하겠어요. 직을 걸어요. 예, 그래서 충청도까지 좀 확대됐다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는요, 마지막 유언 상소. 대동법 전국에 시행 지시하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한번 대동법 시행을 좀 전국으로 확대해 주십시오라고 상소를 간곡히 올리죠. 그 마지막 상소를 쓰시고 며칠 뒤에 돌아가셔요.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응? 막 이육, 이황, 이이, 막 이런 분들처럼 아주 화려한 그런 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 김육이란 이분이야말로 정말 평생을 오직 백성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관료 중에 관료가 아닐까, 공무원 중에 공무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분 제가 좀 잊지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김육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대동법은요, 이 선해청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임금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금 그 상위에 찬이 올라온다고요. 찬이 올라오는데 귤이 올라왔어. 이 귤은 어디서 가져온 거야? 제주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치가 올라왔어. 삼치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여수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그 각 지역의 특산물이 다 올라온 게 이 임금의 수라상이에요, 수라상. 그래서 사실 이 수라상 위에는 전국 팔도가 다 올라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임금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 왜 삼치가 사이즈가 이렇게 작지?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임금은요. 그 수라상의 정치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지역의 특산물이 있는데 이제 특산물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원칙적으로 안 올라오잖아요. 이제는 뭘로 내는 거예요? 규율 삼치 대신에 그 지역 사람들, 제주도나 여수 사람들 뭘 내는 거예요? 쌀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금 수라상이면 쌀만 올라오나? 쌀만 먹나? 아니죠. 임금이 여전히 삼치를 먹어야 되고 귤을 먹어야 되니까 여수와 제주에서 올라온 쌀, 그 돈이겠죠. 그걸 가지고 귤과 삼치를 사와야 되겠죠. 그래야 임금이 그걸 먹을 거 아니야. 그거를 대신해주는 상인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공인이라고 하죠. 공인. 이 공인이 대동법의 결과 등장한 상인이에요. 대동법의 결과 등장한 상인. 이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대신 사와주는 역할. 공인. 그런데 보세요. 이 공인은 스케일이 큽니다. 이 정부에서 원하는 삼치 100마리. 한두 마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왕창왕창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 그 물건을 대야 되는 사람들이 물건을 왕창왕창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곧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자,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들 이 당시에 그 상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업이었냐면 그냥 자급자족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쓰는 그런 규모였는데 조선 후기로 하면서 이게 왕창왕창 사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왕창왕창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만드는 이유는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야 이제는. 그 상품 그리고 그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갖고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인물이 바로 공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공인이 이제 돌면서 물건을 왕창왕창 사가니 사람들은 물건을 상품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로 교환도 이루어지겠고 교환하는데 화폐가 또 필요할 것이고 이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이죠. 즉 조선 전기 모습과 조선 후기 모습은 굉장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 자급자족에 의한 농업사회였다면 조선 후기 와서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면서 상품을 만드는 이런 경제적 모습들이 이런 제도들에 의해서 조금씩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잖아. 자본주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싹을 틔우고 있다. 보여지는 것이죠. 오케이? 거기에 결정적 기여, 대동법과 공인. 그래서 대동법에서 이제 시험에 이제 사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대동법이 이제 제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제일 잘 나오는데 대동법을 시행한 이유가 뭐냐? 이거 물어보고요. 박나배 패단, 박나배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대동법을 통해서 등장한 상인이 누구냐? 공인. 이거 나오고요. 대동법의 의의가 뭐냐? 세 번째,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기여했다. 요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요걸 여러분들 꼭 대동법만큼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제일 잘 나온 게 공납. 두 번째가 역. 세 번째가 영정법이에요. 제일 시험이 잘 나온 게 공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역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역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역과 요역이 있습니다. 군역은 이제 군대 가는 것이고, 요역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 성쌓기란지 뭐 다리 놓기 뭐 할 때 가잖아요.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 지금은 이런 거 없죠. 지금은 이제 군대에 가는 건 있는데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 없죠. 네. 그냥 의무적으로 놓았을 때 자기 집 앞 눈 치우기. 이 정도는 그냥 예의죠, 예의. 예, 자기 집 앞 눈 치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 정도지 이게 강제적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 이제 요역이라는 것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1592년 임진왜란 터질 때까지 한 200년 동안 큰 전쟁은 없어요. 뭐 물론 삼포 외란도 있고 을묘 외변도 있긴 하지만 엄청난 전쟁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200년 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게 군대를 가서 뭘 하냐면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요역으로 동원되는 거예요. 군대 갔더니 훈련은 안 받고 삽질만 했다. 이런 게 이제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거기서 일하느니 그냥 돈 내고 빠져가 내가 이제 우리 집 농사 짓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불가능하지만 이때는 가능했다고요. 그래서 대신 대신 세운다. 대신 내가 대신 나는 농사 지을 거니까 너 돈 줄 테니 너가 갔다 와.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대립. 그다음에 방군수포, 놓을 방자. 이게 방생한다 그러죠. 예, 군대를 놓아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뭐를 내면? 포를 내면 군대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방군수포라 그래요. 대략 한 1년에 한 2필 정도 내면 빼줬습니다. 1년에 한 필이 뭐 예를 들면 왜 물레로 옷감을 만들잖아. 옷감을 만드는데 한 필만 해도 그 길이가 거의 한 15m가 넘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거의 뭐 농사일 짓고 그거 하려면 한 달 넘게 걸린다 그래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하는 게. 어쨌건 이제 1년에 한 2필 정도를 내야 되니까 빡빡하죠.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 영조 때, 이거 배웠죠? 여러분들 앞에 배웠습니다. 균역법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이 균역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역을 균일하게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2필 내는 게 한 필로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필 내는 게 한 필로 줄어든 거야. 일반 백성 입장에서는 감세가 되는 거죠. 감세.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쓰여질 때가 있어요. 쓰여질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금을 줄이면 어딘가에서 채워 넣어야 돼요. 세금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영조 때 1년에 한 필이라고 했지만 그럼 한 필을 어떻게 할 거야? 그 한 필 갖고 이제까지 세금이 뭐 어디 운영되는 거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채워 넣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영조 때 바로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장세, 염세, 선박세. 어장. 고기 잡으러 갈 때 세금 내는 거예요. 염세. 이거 이제 소금. 근데 이제 어장세, 염세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걸 이제 여기를 이제 소유하고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주로 왕족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원래 면세지였어요. 왜? 왕족이니까. 근데 영조가 지금 국가가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감세를 갔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라는 거예요. 면세 높. 여기 이제 세금 물릴 거야. 세금 내. 왜냐면 지금 1년에 한 필이니까 뭔가 지금 펑크가 났잖아요. 그걸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 메꿔야 되는 거에 왕족들 너희들도 좀 동참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조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장세, 염세 이런 것들 만들어지고 선박세, 배가 움직일 때 내는 어떤 세금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내면서 보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무군관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조선 전기보다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량이 올라간다 그랬죠. 한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건 뭐냐면 좀 넉넉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조선 후기 와서 돈 좀 더 많이 벌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조선 전기 땅 한 100평에서 쌀 한 가마 나오던 사람이 지금 똑같은 땅 한 100평에서 쌀이 막 10가마 나와. 그럼 나는 부자가 되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그 다음 단계 뭐 하는지 아세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돈이 좀 넉넉해. 그 다음 뭐 할 거야? 부동산 투자할 거야? 왜 부동산 부동산 빼고 이게 문제야. 자꾸 부동산으로만 투자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이게 돈이 이게 그쪽으로 간다니까. 빼고 뭐 할 거예요? 멋진 차 살 거야?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돈을 벌고 다 가졌어. 그래, 가졌어. 그 다음은 뭐 하고 싶은지 알아요? 그 다음은 명예를 갖고 싶어요. 명예를 갖고 싶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단계까지 가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명예를 갖고 싶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거야. 좀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돈을 좀 벌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들은 나도 뭐 좀 이렇게 명예직 바로 그래서 선무군관. 일반 백성들한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주는 거예요. 임명장을 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대신 명예 임명장을 주는데 포를 내라는 거예요.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선무군관포 이런 것들을 내고 있죠. 여러분들 왜 그 코로나 때 왜 그 건물주 분들이 그 임대료를 깎아주면
국가에서 그 조건으로 착한 임대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선무금관포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장. 결장은 뭐냐면 1결당 2두씩 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또 어디로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또 땅으로 왔어요. 또 토지의 세금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조세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고 공납은 특산물이고 역은 노동력인데 조선 전기만 해도 조선 후기에 오니까 보세요. 조세도 지금 땅에다 물리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공납도 지금 집집마다가 아니라 땅에다 지금 세금 물리고 있죠? 역도 지금 물론 이제 어염세, 선박세, 선무관포 있지만 결국은 결장, 땅에다 물리고 있어요. 지금 다 공통적으로 세금을 어디에 물리고 있습니까? 땅에다 물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원래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전세라고 하잖아요. 전세. 그죠? 모든 세금들이 지금 전세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에다 물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선 전기만 해도 토지에 나오는 생산력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에다 세금을 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특산물 그것도 내고 노동력도 제공하고 그래야 돼.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는 토지의 생산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세금만 걷어도 국가는 충분히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세금들이 자꾸 토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화 현상이 가는 것이죠. 그 말은 건 뭐냐?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되고 있더라.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재밌지 않아요? 그 왜 부동산 그 부양책, 부동산 그 이렇게 폭등 이거 잡겠다고 해서 세금이 막 중과되지 않습니까? 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중과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은 곧 돈이지 않습니까? 쌀은 곧 돈인데 지금 다 세금을 쌀로 내고 있죠. 이걸 바로 조세의 급납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의 전세화 현상, 토지에 물리고 있다. 그리고 그걸 쌀로 내고 있으니까 급납화 현상. 조세의 전세화와 급납화 현상이 조선 후기 와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이 조선 후기의 그 수치 체제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세금 그 체제하고 많이 유사해지고 있다. 우리도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물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더라. 하지만 그게 쉽게 된 건 아니었더라. 강력한 어떤 저항들이 있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치 체제 봤고요. 자, 이제 농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금은 이제 받고 농업. 자, 핵심은 뭐냐면 제가 지금 아까 그 세금 제도를 얘기하면서 그 키워드가 뭐였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토지의 생산량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금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증가했느냐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밭농사입니다. 대략 이제 조선 전기부터 2년 3작. 특히 이제 이 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콩이 그 3작 중에 하나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땅의 지력을 올려줍니다. 예, 땅의 지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해서 이 땅의 기운만 빼먹으면 더 이상 그 생산량이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콩을 한번 조도 한번 심고 그 다음 단계는 콩도 심고 그 다음 단계는 보리도 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거기가 계속해서 토지의 어떤 생산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콩이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조선 후기 오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내가 먹고 여기 땅 지금 내가 그냥 자급자족이야, 자급자족. 그죠? 예, 요 단계였는데 막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삼치도 대량으로 막 구매하고 귤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자급자족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재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품 작물들 재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담배. 예, 조선 후기에 이제 담배가 들어와요. 조선 전기엔 담배 없어요. 이거 조선 후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담배를 가장 좋아했던 임금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놀랍게도 정조입니다. 정조. 정조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이 좋은 거를 왜 다 안 핀단 말인가? 모든 백성들이 다 이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라. 지금 저기 뭐냐 이게 그 담배를 줄이는 어떤 그런 캠페인하고 있는 그 곳에서는 아마 정조대왕을 썩 그러지 않을까. 몰랐죠 그 당시에는 이게 건강이 얼마나 뭐 나쁜지 뭐 이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정조대왕이 이거를 왜 안 핀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담배를 좋아했어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어제 들어온 시점이. 그 다음에 뭐 인사 이건 뭐 지금도 뭐 이거 최고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인삼은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최고 넘버원 고려 인삼 최고. 면화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 작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이죠. 뭐 배추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상품 작물로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밭농사는 이렇고요. 자, 논농사 중요합니다. 논농사. 조선 전기에는 주로 이제 직파법이 일반적이었어요. 직파법은 뭐냐면 그냥 벽실을 뿌리는 거예요. 벽실 이렇게 뿌리는 거, 푹 아무 데나 슉슉 던져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아서 자라는 것이죠. 이 직파법을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봄에 사실 이제 봄 가뭄이 좀 심하잖아요. 그죠? 비가 잘 안 온다고요, 봄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씨앗이 땅에 한번 뿌려지면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어떻게든 좀 가뭄이 있더라도 그 씨앗에서 물줄기를 찾아가지고 뿌리를 내려요. 알아서 찾아갑니다. 농사를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대신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뿌려주면 여름철에 여러분들 김매기를 해야 되잖아요. 김매기 뭐냐면 피를 뽑아줘야 돼요. 피를. 진짜 이게 벼가 열리기 전에 정말 벼와 너무나도 똑같은 잡초들이 옆에서 계속 자랍니다. 이걸 피라고 하는데 이걸 뽑아줘야 얘네들이 영양분을 빨아먹지 않아줘야 뽑아줘야 나중에 가을에 벽씨가 튼실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뽑아주면 벽씨가 많이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똑같아. 그러면 그 피를 뽑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겠어요. 노동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이게 직파법의 단점이야. 자, 직파법의 장점은 봄 가뭄에 강하다. 단점은 노동력이 너무 들어간다. 오케이?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요. 직파법에서 이제 이양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이양법도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세종실록 세종 때 나왔던 그 농사직설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법을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양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죠. 이양법은 모판에다가 벽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논에 물을 대고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거를 일렬로 쭉 심어주는 거죠. 이게 이양법이에요. 자, 이양법의 장점은 뭘까요? 이양법의 장점은 줄을 맞춰가지고 세웠으니까 나중에 피 뽑기가 쉽고 안 쉬울까? 아니 그 줄 밖에 나온 것만 쏙쏙쏙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노동력을 엄청 줄일 수 있죠. 너무 편하죠. 그죠? 단점이 있죠. 이거는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심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자라 심는 거. 뿌리를 박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연약한 뿌리를 박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연약한 뿌리를 박아 넣으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푹 꽂혀야 될 거 아니에요. 씨앗은 물이 없더라도 알아서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여린, 그 뿌리, 그거를 푹 심어주는 물이 충분해야 돼. 근데 만약에 봄에 가뭄이 왔어. 이거 어떡할 거야? 한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모험하지 않는 거예요. 이양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모험하지 않는 거. 그렇다고 한해 농사 망치면 어떡할 건데. 조선 전기 직법. 그런데 조선 후기는 이게 전국적으로 가능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물을 가두어 두는 저수지 기술. 이런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이양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양법은 여러분들 노동력도 줄일 수 있고요. 생산력도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판에다가 이제 따로 심는 동안 이 안에서는 지금 보리를 또 심을 수 있겠죠. 이 보리의 수확 기간하고 이 직파, 씨앗을 뿌리는 그 앞에 그 기간이 살짝 겹쳐요.
겹치니까 이 두 개를 할 수가 없는데 이모작을 하면 그 겹치는 기간 동안에 모판에다가 따로 씨앗을 뿌려가지고 자라게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보리 농사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1년 내내. 이모작이 가능한 것이죠. 좋아요. 게다가 이 이양법을 쓰면요.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뭐예요? 5명 중 1명 뭐가 되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광장을 할 수 있으니까. 넓은 광장.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력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노동력은 감소하더라. 이게 바로 이양법의 장점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즉 전국적으로 이양법이 시행되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세, 세금 제도가 다 토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왜?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이 이양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양법을 통해 가지고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남는 게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딱 자기가 1년 동안 농사 짓고 먹으면 끝! 근데 남는 거예요. 그 남는 거 갖고 교환이 또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상업이 또 발달하겠죠.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양법을 시행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대를 볼게요. 지대는 여러분들 세금이 아니에요. 지대는 뭐냐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를 갖고 있는 백성이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 세금. 이걸 조세라고 합니다. 조세를. 아까 우리 조세는 봤어요. 그래서 그 조세의 어떤 그 기준이 과전법에서, 공법에서 영정법으로 바뀌었다. 1결당 30도에서 1결당 20도에서 1결당 400도로 바뀌었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대는 뭐냐면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에게 토지를 빌린 대가로 내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임대료가 되겠죠. 임대료는 주인한테 내는 거지 국가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세금이 아니라 건물주한테 내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지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이제 이 지대의 기준은 뭐였냐면요. 타조법이에요. 타조법. 타는 뭐냐면 타작할 때. 가을에 타작하잖아요. 타작하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내 땅이 갖고 있는 그 땅이 100평이야. 100평이면은 가을에 이제 수확을 져가지고 만약에 쌀이 10가만 나왔다. 그러면 이제 타작을 해서 10가만 나왔잖아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기준은 대략 반반 나눕니다. 반반. 그래서 농사를 지은 사람 반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주 반 가져가고. 네. 이거 스타벅스 방식인데? 스타벅스가 그렇게 한다면서요. 스타벅스는 전 매장을 직접 운영한대요. 스타벅스는. 그래서 건물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월 매출의 뭐 한 15%, 월 매출의 15%를 건물주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타조법이지 뭐. 예. 물론 이제 그 지금 기준은 이제 지금은 뭐 스타벅스 뭐 15%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당시에 이제 50%가 되는 것이죠. 50%.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나누는 이런 방식이었다가 도조법으로 바뀌어요. 조선후기면 도조법이 나타납니다. 물론 타조법도 있는데 도조법도 나타나요. 이건 뭐냐면 도자가 이게 뭐냐면 아까 그 타자는 타작할 때 그때 가을에 하는 도자는 뭐냐면 도박할 때 도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타조법은 농사를 짓고 나서 결과를 나누는 거죠. 도조법은 뭐냐면 농사를 짓기 전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민이 그 땅이 없는 농민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약속을 하는 거 지주한테. 제가요 무조건 쌀 100평이면은 제가 무조건 지주님한테 매년 쌀 5가마씩 드리겠다. 그때가 풍년이건 흉년이건 쌀 5가마씩 드리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흉년이 와도 무조건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타조법이 스타벅스 방식이라면 도조법은 일반 그 임대료 왜
보증금 얼마에 얼마 이렇게 매달 내잖아요. 그 사람이 장사가 잘 되건 장사가 되지 않건 내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도조법.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타조법은 여러분들 결과를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그 토지 소유자, 지주가 결과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많은 거잖아. 그럼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스타벅스는 뭐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잘하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신경을 쓸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주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양반이라고요. 토지를 갖고 있지 않고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농민들은 대부분이 상민일 거라고요. 그러면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주는 거예요. 내 이놈! 왜 빨리 지금 일어나가지고 일하지 않고 무엇을 탔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신분에 의해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도조법인 경우에는 내가 양반인데 신경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나는 월세를 그냥 또박또박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장사를 잘하건 장사를 잘하지 않건 그냥 약속대로 난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죠? 여기선 신분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선시대가 신분제 사회인데 이렇게 모습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신분보다는 계약이 더 중시되는 모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죠? 내가 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감독님 이투스랑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기분 나쁘면 그만두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계약인데. 근데 여기서는 내 이놈 하면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신분제니까.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굉장히 큰 변화, 사회적 변화를 지금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건 조선 후기에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양법과 저수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는데, 자, 그 농서들 한번 보면요. 조선 전기는 세종 때 농사직설, 금양잠록, 이건 이제 성종 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 시흥 지역, 금양잠록, 금양은 이제 시흥 지역에 있는 그 농사 방법들이고, 고려시대는 여러분 농상집요라는 게 있죠. 농상집요. 고려시대 농상집요가 있죠. 조선 전기 이거. 조선 후기에는 농가집성과 색경이 있습니다. 이게 자꾸 색경하니까 이렇게 조금 야한 책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색경은 뭐냐면 여러분들 색다른 경작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색다른 작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죠? 이런 색다른 작물들을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를 박세당, 색경. 박세당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문난적으로 또 몰리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박세당의 색경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농가 집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조선 후기 와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농업이 이렇게 바뀌니까 자, 상업에서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모작이 지금 그러니까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생산량이 어떻게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남는다고요. 잉여물이 남는 뭐가 뭐해. 내가 좀 더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겠죠. 교환 행위를 하는 그게 뭐예요? 이게 상업이잖아.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조선 전기만 해도 중농억상입니다. 여기 이제 자급자족.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냥 분수에 맞게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보는 게 성리학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간다고요. 중농억상. 그리고 이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상업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물건을 팔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약간의 좀 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팔면 나 손해인데. 그냥 가져가.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또 사는 사람도 내가 좀 싸게 사는가 보다 기분도 좋고, 파는 사람도 그렇게 또 팔리는 것이고, 서로 간에 그 정도는 다 양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리학자들은
어디 감히 이건 군자의 할 짓이 아닌지 어찌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삶을 유지한단 말인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비들이 바라볼 때 그래서 이 그 백성들의 그 기준이 사농공상이에요. 이게 단계야. 제일 높은 사람들이 그 양반들 공부하면서 선비사자. 그다음 두 번째가 농사 짓는 사람들. 예.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들. 그다음에 물건 만드는 사람들. 마지막이 사농공상 상인들을 제일 밑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야. 그러니까 당연히 중농옥상이야. 성리학적 사회 만들겠다고 나라 세웠는데 상인들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중농옥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어찌 보면 상인들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물건을 교환을 해야 되니까. 자, 주로 관허 상인이 뭐냐면 국가에서 허락을 받은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허 상인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시전 상인, 네, 육의전, 종로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시전 상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전 상인 중에서도 국가가 아주 필요로 하는 비단이라든지 뭐 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유기전 이런 6개 품목들을 팔고 있는 유기전, 뭐 생선도 또 유기전에 또 들어갔다 나왔다든지 그래요. 그런 어떤 그 품목을 파는 가게들이 또 있어요. 시전 상인들 중에서도 국가에서 특히 관리하고 있는 6개의 품목들이 있습니다. 종로에 이제 쭉 있는 거예요. 시전 상인들이 있고 이제 국가에서 이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다니는 보부상들이 있어요. 보부상들. 그러니까 왜 보부상을 또 다른 말로 부보상이라고도 합니다. 거꾸로. 보상과 부상의 합성어예요. 이게 보상과 부상. 보상은 뭐냐면 보찜, 좀 작은 품목들을 판매하는 사람들 보상. 부상은 뭐냐면 큰 짐을 지고 어깨에다 지고 다니는 그 부상이에요. 여러분들 보상이 비싼 품목을 팔 것 같아요? 부상이 비싼 품목을 팔 것 같아요? 네, 큰 게 허당입니다. 귀한 건 작아요. 그래서 보상이 좀 더 비싼 그런 어떤 품목들을 많이 취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그걸 합친 걸 이제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상인들인데 이 보부상과 관련된 단체가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해상공국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황국협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근대사 가서 배울 거예요. 이제 해상공국을 혁파하라.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해상공국을 혁파하라. 왜냐면 이게 보부상이니까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특혜를 받고 국가의 어떤 보호를 받는 어용 상인들이 될 수 있잖아요. 어용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와 연결되어 가지고 정부를 도와주는, 항상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는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정부가 하라면 하는 그런 어용 상인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신연맹이 일었을 때 이들의 어떤 그 집합체였던 이 해상공국 혁파라 나왔던 것이고, 또 한국협회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가 있습니다. 그 독립협회를 해산하는데 역시 또 이제 정부와 연결돼 있으니까 앞장섰던 그런 단체가 바로 한국협회. 보부상들이 중심되었던 조직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사상은 뭐 거의 뭐 발달할 수가 없죠. 이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움직이는 상인들이고 사상은 거의 발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농억상이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인들의 상업 활동이 많이 활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화폐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죠. 거의 자급자족이니까. 물론 저화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다가 자, 조선 후기 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서 이 이모작 또 이제 이양법이 모내기법이 정부로 확산되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남으니까 교환을 한다고요. 교환을 하니까 상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자, 특히 조선 후기 와서 여러분들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이 관어 상인들 중에 공인이 또 등장합니다. 시전 상인도 있고 보부상도 있는데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공인도 추가가 되는 거예요. 공인도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공인들이 지금 대동법을 통해 등장을 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물건을 막 싹 쓸어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전상인 한번 볼게요. 시전상인은요, 금난전권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독점권이에요.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됩니다. 언제? 정조 때. 신해년의 통공 모두 다 통하게 하라. 누구나 다 상행위를 종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신의 통공.
의해 가지고 폐지가 된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이 보부상들은 지방을 다니면서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관어상인들, 공인, 시전상인, 보부상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상들이 교환행위가 활발해지니까 그걸 갖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자, 거상. 거상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이 거상들이 있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이제 상인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상인들, 의주 지역에 만상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개성, 이 개성의 송상, 특히 이제 인삼 갖고 돈을 무지하게 막 쓸어 모읍니다. 예, 개성 송상.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체인점도 있어요. 예. 세븐일레븐처럼 세븐 송방 이런 식으로 전국에 송방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체인점까지 만들 정도로 아주 그냥 돈을 그냥 많이 버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고, 서울 지역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강상인, 서울 경자 한강 경강상인들이 있었고, 부산에는 부산 동네 내상, 부산 동네 내상도 있더라. 이런 어떤 상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상들, 지금 이야기했던 그 거상들, 엄청나게 큰 상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송상은 송방 같은 것도 있더라라는 거. 그러면 이런 상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 그 상인들이 어디서 잠깐 자기도 하고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여관업들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이런 중개를 해준다는, 거간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객주, 그다음에 여관 떠오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모습들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전도 이제 영세상인들이겠지만 활성화되는 모습, 특히 이제 신해연합의 통공에 의해서 난전을 더욱더 활성화되겠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그 당시 소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박지원의 그 허생이라는 게 있죠. 왜 있잖아. 그 부인한테 막 시달리면서 왜 이 인간아! 밖에 나 돈 좀 벌어와! 양반이니까 이제 책만 보는 거예요. 몰락 양반이야. 나 나중에 얘기할 거야. 몰락 양반 많아서 조선후기는. 자꾸 그러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저 부잣집에 가가지고 나 돈 좀 빌려주쇼. 내가 돈 좀 벌어오게. 라고 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거 갖고 뭐예요? 전국에 있는 뭐 과일들을 다 쓸어 모읍니다. 제삿날이 다가오는데 과일이 없는 거야. 그때서야 그 과일을 푸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엄청 모으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상인을 쓸어 모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라고 합니다. 이건 도고. 그러니까 독점적 도매상이 되려면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싹 쓸어 모아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의 규모가 바로 공인이라든지 또는 이런 거상들이 가능하겠죠. 이런 사람들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도고의 어떤 그 용어들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 화폐는 쌀이에요, 쌀. 그죠? 쌀입니다, 현물. 근데 쌀을 들고 맨날 이렇게 물건을 교환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제 쌀이. 그 쌀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화폐가 필요했겠죠. 이제야 드디어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뭐 고려시대 때부터 뭐 성종 때 뭐 건원중보 뭐 숙종 때 해동통보 고려시대 때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안 됐어. 조선 전기에 저하다 안 됐어. 근데 드디어 화폐가 이제 가치가 부여되면서 신뢰가 부여되면서 화폐를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최초의 화폐가 바로 상평통보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 최초로 화폐의 기능을 담당했던 돈, 이게 바로 상평통보. 특히 숙종 때 이 상평통보의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상평통보.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제 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물건을 바꿔올 수 있다고? 우와, 되게 편한데? 옛날에 여러분들 돈이 유통이 안 되니까 창고에다 뭘 쟁여놨어요? 그 당시 돈, 쌀을 쟁여놨잖아요. 근데 쌀이 쟁여놓으면 문제가 생겨. 뭐야? 저장을 하면 썩어요. 그리고 동네 마우스들 동네 마우스들의 그 잔치판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쌀은 보관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다음 습해봐. 그럼 또 누워가지고 썩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쌀을 쟁여놓을 필요가 없는 거야. 화폐만 쟁여놓으면 되는 거야. 화폐는 마우스들이 잔치를 벌일 수도 없고 썩지도 않고 언제든 나가서 쌀을 바꿀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창고에다가 상평통보를 쟁여놓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상평등본 찍으면 없어져. 돈이 없어져. 다 어디 가는 거야? 양반들 그 창고로 가버리는 거예요. 돈이 안 돌아. 여러분 지금 이거 5만 원권하고 똑같다. 지금 5만 원권을 계속 찍어대고 있는데 찍어대면 사라지잖아요. 이게 회수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전황이라 그래. 돈전자에다가 말을 황자. 돈이 말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말라버리니까 세금은 이제 왜 조세에 급납하라고 하니까 세금은 이제 돈으로 내야 되는데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상평등본을 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물건값 있잖아요.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나는 돈을 구해야 돼. 돈을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옛날에 그 사과 하나가 한 양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저거 사과 2개 줄 테니까 그 저 돈 한 양 주시오. 그러면 한 양으로 원래는 사과 하나를 살 수 있었는데 사과 2개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져. 전황이 되면. 이런 걸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일시적 현상이에요. 이게 늘 그랬다는 건 아니고 맨 처음에 돈이 이제 풀리면서 돈의 어떤 그 가치가 이제 부여가 되면 사람들이 편해지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이게 돈을 창고에다 막 쓸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전황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도 생겼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정말 뭔가 지금 이게 그 교환 행위가 막 활발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요. 이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을 사무역이라고 하고 개시무역을 공무역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공무역만 인정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민간인들이 외국과 무역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무역이라고 합니다. 후시무역. 근데 이 후시무역이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후시무역은 기본적으로 그 조선 영토 안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조선 영토 밖에서 왜냐면 이게 사무역이니까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이 좀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서 밖에서 그래서 그 후시무역이 이루어지는 책문호시가 있고 유일하게 중간이라고 하는 것, 요 중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뭐예요? 어때요? 지금 중국하고 교류하는 거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요, 그죠? 중간만큼은 후시무역도 인정이 돼요. 사무역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 경원, 회령, 그리고 또 중간 또 마찬가지로 중간, 그다음에 동래 이거 다 모두 다 공무역, 개시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중간만 개시와 후시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경원 개시와 이 회령 개시, 경원과 회령이 뭐냐면 왜 그 저 김종서의 그 사군 육진, 그러니까 세종 때 그 사군 육진 있잖아요. 그 육진을 그 김종서가 개척하잖아요. 그 육진 중에 하나가 경원과 회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만 이제 개시무역이 지금 다 이게 중국과의 어떤 교역을 위해서 그런 그 무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상업행위 활발해지면서 유명해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장시가 유명해지는 송파장. 지금 이제 잠실 쪽이죠. 그쪽이 아주 그냥 장시가 아주 크게 쓰고요. 원산도 굉장히 유명해지고요. 강경. 이 강경도 굉장히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장시들이 들어서고 있다. 확실히 조선 후기 와서는 조선 전기의 중농 억상 정책과 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많이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그 상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공업도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수공업도. 자, 그래서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 관영수공업,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만 만들었어요.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공장 안은 뭐냐면 리스트예요. 리스트에 적어놓고 돌쇠, 돌만이 뭐 이렇게 적어놨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물건만 만들어가지고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16세기, 여기 16세기 정도가 되면 이 부역제의 해이 현상이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간다고요. 역을 피한다고요. 뭘 내고? 옷감 같은 거 내고 빠진다고요. 이걸 이제 부역제의 해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가서 내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거야. 그냥
돈 내고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다음에 돈 받아가지고 그냥 물건을 사오겠지. 이런 방식으로 가겠지. 그게 점점 강화되면서 조선 후기 와서는 더더군다나 상업까지 많이 발달하는 거예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돼. 이러니까 민영수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상업들, 아까 거상들이 있었잖아요. 개성, 송상, 의주망상, 뭐 동네 내상, 경강상인들, 그리고 공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 민영수공업자한테 미리 돈을 줘. 미리 뭐 돈 100냥 주고 이제 홈이 1000개 만들어 줘. 미리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리 선자 지불할 대자, 선대제라고 합니다. 미리 선자 지불할 대자. 미리 돈을 주고 물건을 만들도록 하는 거죠. 민영수공업 발달하다가 근데 민영수공업이 이게 선대제하에서는 여러분 물건은 값을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상인일까 수공업자일까? 상인이지. 내가 돈을 주니까 상인이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가지고 내가 돈을 가격을 매겨 내가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수공업자는 상인들의 하청업자가 되는 것이죠. 이 상태 속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내가 굳이 상인한테 넘길 이유가 있나? 내가 직접 팔지 뭐. 내가 물건 만들어가지고 라고 하면서 독립수공업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장이 되는 거예요. 공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장 형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삼성도 되겠지. 삼성이 물건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잖아. 그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립수공업 형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는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는 그 모습들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자,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원료가 또 필요하네. 원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광업이 또 발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조선전기에도 국가가 필요한 것만 채굴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노동력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똑같아요. 16세기 와서는 동원할 이유가 없는 거야. 동원할 사람들이 안 와. 그냥 돈 내고 다 빠진단 말이에요. 부역제 해이 현상이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와서는 이제 국가는 세금만 바꿨고 민간에서 알아서. 특히 이제 은광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은광이 굉장히 발달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원래 이제 이 광산 경영할 때는 국가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민간에서 그냥 광산 개발하고 설점, 그러니까 점포.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광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산을 설치를 하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국가는 세금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설점, 수세제. 근데 하도 이게 광산 경영이 너무 여기저기서 막 나오니까 국가로서는 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 이리로 가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지할 때도 있었어요. 금지를 해도 이게 인기 폭발이야. 그래서 잠체, 잠수함, 몰래 채굴하는 이런 잠체가 또 발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특히 여러분들 이 광업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덕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덕대는 뭐냐면 지금 보면 CEO야. 잘 보세요. 이 덕대는요 자본을 끌어와요. 근데 자본을 그러면 누가 내야 될 거 아니야? 낼 사람이 있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조선 후기는 거상들이 있잖아. 공인들, 개성, 송상들, 의주, 만상들, 동네 내상들, 경강상인들 돈 많다고요. 투자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럼 그 투자하고 싶은 돈을 끌어오는 거야. 이 덕대들이. 그러면 광산 경영할 때 이제 노동자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 시대는 노동자가 없어. 왜? 농업국가니까.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는 노동자들이 등장한다? 어디서? 아까 여러분 이양법이 뭐라 그랬어요? 5명이 아니라 1명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1명은 광작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토지를 경영하면서 부자 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머지 4명은 토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4명을 고용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등장하는 거야. 조선후기에는. 바로 이들을 지금 고용을 해가지고 광산을 경영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을 끌고 와서 노동자를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 CEO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또 개념으로 지금 보시면, 핵심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자, 덕대, 전문 경영인, 선대제, 돈을 주고 미리 물건을 만들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영하는 광자. 이런 단어들이 바로 조선 후기 경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이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다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이 조선 후기는 바로 이렇게 이 이양법의 확산이
상업, 수공업, 광업,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이게 상업, 수공업, 농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선의 변화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